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 오르카 프로젝트와 대한민국의 장보고3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 10월 24일 폴란드 해군사관학교 토마스 슈브릭 교장과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이수열 교장 등이 HD 현대중공업 본사를 찾아 폴란드 잠수함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관련 솔루션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폴란드 관계자들에게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인 신체호함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전력과 보유 중인 잠수함 건조시설, 생산설비 등 전반적인 건조 역량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폴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하나오션 박성우 해외사업단 일행이 폴란드 그디니아에 위치한 PGG 해군 조선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링벨스키 대표와 코니아르스카 경영위원회 위원 등 PGG 해군조선소 고위급 관련자들과 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의 호위함 사업 실패를 교훈 삼아 양사들이 현재 오르카 프로그램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가 대한민국의 장보고3 사업의 역사를 조명하고 이 장보고 사업을 교훈 삼아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연재 기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사 한 편 한 편의 내용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해당 기사는 몇 편으로 나누어 정리가 될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목: 대한민국의 오르카 프로그램 장보고3의 탄생. 장보고3는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현대적인 잠수함 프로그램이다. 이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그램에 제안된 모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 프로젝트를 다루는 일부에서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기원과 이들이 대한민국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최근 필자는 하나오션의 초청을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여러 언론사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장보고3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폴란드에 제안된 잠수함들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이 잠수함들은 도산 안창호급으로 알려져 있다. 방문 동안 대한민국 대기업에서의 생산과 연구개발 역량들도 소개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방문의 교통 및 체류 비용은 주최 측에서 부담했으며 본 기사의 내용은 어떠한 형태로도 주최 측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솔직한 평가이다. 여기서는 오르카 프로그램을 위해 폴란드 해군에 제안된 경쟁 잠수함 모델 중 어느 것이 최적의 선택인지는 논의하지 않겠다. 유럽 및 대한민국의 업체들이 오르카 프로그램을 위해 제안한 모든 모델들은 폴란드가 설정한 전술적 기술 요건을 충족하거나 필요한 개량이 진행된다면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모델들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폴란드 해군, 폴란드 방위사업청, 총참모본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앞으로의 절차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은 알려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오션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필자가 직접 방문한 유일한 업체이다. 다른 업체들의 산업 기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참여 업체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밝힌다. 이런 이유로 본 기사 일부에서는 장보고3 프로젝트의 역사적 및 군사적 배경에 중점을 두었다. 장보고3는 40년간 대한민국 국방부의 일관된 계획과 대한민국의 조선업계, 학술 및 연구기관, 그리고 군의 막대한 노력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이다. 해외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도 자국의 조선 역량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대한민국은 거의 완벽한 자국산 고성능의 다목적 잠수함을 완성했다. 이 잠수함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투 시스템, 소나, 연료전지를 이용한 AIP 시스템, 리튬 배터리, 그리고 중어뢰와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완전한 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배치2 생산분, 이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주문한 4번, 5번, 6번함을 의미하며 이들은 약 80%의 부품이 국내에서 제작되었다. 배치3의 생산분 7번, 8번, 9번함에서는 이 비율이 약 90%에 달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첫 번째 20급급 잠수함인 장보고급을 도입했을 당시 0%에 불과했던 자체 생산 비율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러한 잠수함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앞서 이야기하지만 다음 편의 기사에서는 장보고3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보다 더 흥미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다. 오르카 프로젝트에서 최종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는 전술 및 기술적 요구사항과 재정적 고려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경제적 주변 상황들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며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본편의 기사 부분만을 가지고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장보고3가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그램에 적합한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조선업 성과는 존경할 만하다. 또한 폴란드의 결정권자들이 장기적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국의 방위산업과 안보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이는 꼭 조선업에 국한되지 않고 방위산업 전반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이스라엘, 터키, 이 나라들이 해당 분야에서 거둔 성공이 이를 입증한다.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이 보유한 첫 잠수함은 이탈리아의 코스모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소형 잠수함과 독일의 IKL사가 설계한 돌고래급 잠수정이었다. 보충 설명입니다. 1977년부터 1년간의 개념 설계 과정에서 독일의 IKL사와 70톤급 잠수함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프로젝트 70을 국산화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독일로부터 설계 기술을 지원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소형 잠수함은 순수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설계되었으며 대한민국 해군 요구사항에 맞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한 그리고 완전 독자형의 소형 잠수함이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보충 설명 끝. 이 잠수함들은 제한된 전투 능력을 갖추었으나 이들의 건조 및 운용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과 해상 특수작전 능력의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돌고래급 잠수함 덕분에 대한민국은 독일 잠수함 개발의 대가 중 한 명인 울리 가블러 교수가 설립한 IKL 설계사무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1994년 IKL은 오늘날 티센크룹 마린 시스템즈로 알려진 독일의 HDW에 인수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독일과 대한민국 조선업 간의 장기적인 협력의 결실을 맺었으며 추가적으로 대한민국 해군에 두 종류의 잠수함들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협력의 흔적은 최신 잠수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 정부는 KSS라는 이름의 잠수함 전력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KSS 1, 2, 3의 세 단계로 나뉘며 KSS는 코리아 서브마린의 약자로서 미 해군의 함정 분류 체계에서 사용되는 잠수함 식별부호 SS를 차용한 것이다. 이 식별부호는 대한민국 해군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장보고는 독일의 라이센스를 통해 20급급 잠수함 3척을 구매하면서 시작되었다. 프로토타입인 장보고함은 신라의 장군을 기르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으며 독일 킬에 위치한 HDW에서 건조되었다. 이후 두 척은 독일에서 공급받은 부품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조립되었다. 1989년과 1994년에는 각각 3척씩 2번의 추가 주문이 대한민국 국방부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들은 모두 현재 하나오션으로 알려진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되었다. 대한민국 해군을 위한 마지막 20급급 잠수함인 이역기함이 2001년 12월 1일 국기가 개항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해군을 위해 3척의 개량형 나가파사급 잠수함이 PT-8 조선소와 협력하여 건조되었으며 마지막 잠수함은 2019년에 취역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은 꾸준히 현대화되고 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약 10년마다 정비와 개량을 거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전투 시스템, 자체 방어 시스템, 대한미사일 및 중어뢰를 포함한 무장, 그리고 소나 및 전자장비를 탑재하게 된다.
이 대부분의 신형 장비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의 제품이며 일부 장보고급의 신규 기능들은 관련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있다. 초청기관인 한화오션 측도 수행 작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는 잠수함 무장의 특성과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감안하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2007년 말 장보고2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조된 독일 214급 잠수함 중 첫 번째 함정인 손원일함이 취역했다. 2000년 대한민국과 독일의 협정에 따라 이 잠수함 건조 라이센스와 티센크룹 마린 시스템즈로부터 기술 이전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참여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이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국의 과학 및 기술 기반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다. 손원일급 잠수함은 2개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3척, HD 현대중공업에서는 6척이 건조되었다. 2020년 1월 마지막 함인 신돌석함이 취역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은 총 18척의 현대적인 디젤 전기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확보 프로그램은 214급의 마지막 함을 인도받았지만 여기에서도 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장보고3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서울은 자체 설계로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도전에 나섰으며 외국 업체들은 특정 부품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가 제한되었다. 전술적 배경 장보고3를 분석하려면 먼저 이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안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군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국가 방어를 위해 3축 체계라는 교리를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 축은 킬체인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이용한 공격 준비를 하는 것이 탐지되면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개념으로 서울은 모든 타격 및 정찰 수단을 배치해 위협 탐지에서 제거까지 30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분야의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신속한 발전을 했으며 이와 함께 정찰 위성을 포함한 최신 정찰 자산의 도입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 만약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이라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이 교리의 근간은 북한 지도부와 지휘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재래식 무기 공격을 기반으로 한 위협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군은 바위에 깎아 만든 벙커, 창고, 주요 인프라 및 포병 진지 파괴에 적합한 미사일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현무5 미사일은 최근 공개되었으며 분석에 따르면 이 거대한 미사일은 무게가 약 36톤에 달하고 탄두 중량은 8톤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축은 방어 개념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운다. 대한민국 전역을 다층 방어 개념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육상 및 해상 기반 방공 시스템의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발전을 통해 서울은 수년 내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무장과 억지력을 위한 시스템들은 공격과 방어, 양측면을 모두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5일 대한민국의 미사일 부대는 현무2A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이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한 지 불과 6분 만에 이루어진 대응이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중 한 발은 발사 직후 고장으로 실패했으나 다른 한 발은 250km 떨어진 모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했다. 현재의 반응 속도는 더욱 빨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관을 갖췄는가 라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은밀한 작전 능력과 외부 지원 없이 독립성을 지닌 이 잠수함들은 서울의 억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북한 해군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및 초소형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들의 수가 약 70척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몇 년간 북한은 수중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수행했으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첫 잠수함을 취역시켰다. 또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목표로 할 가능성에 대해 서울 당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잠수함들은 특별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은 장보급급 및 손원일급보다 자율성과 은밀성이 강화되었으며 북한의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뛰어난 정찰 능력과 상황 인식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전형적인 공격형 잠수함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사령부의 장교들과 논의했을 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다목적성이 필수적인 특성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다음 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여기까지 디펜스24 기사의 2부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에 달린 폴란드 밀떡들 반응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빠르게 선택하고 거래 조건 설정 후 주문해야 합니다. 발트해는 크지 않지만 우리 폴란드 잠수함이 나토나 유엔의 다양한 임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의 제안은 흥미롭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잠수함 인도 기간이 경쟁사들보다 훨씬 짧다는 점입니다. A26은 현대적이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고요. 입찰을 공고를 진행하고 거래 조건을 마련하여 잠수함을 주문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웨덴의 A26도 괜찮을 것 같고 프랑스나 독일도 좋은 제안을 가지고 있어요. 납기 일정도 비중 있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를 위해 최소한 SLBM 발사 잠수함 2척과 소형 U212급 잠수함 3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보아하니 프랑스만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군요. 흥미로운 경쟁과 어려운 선택이 될 것 같네요. 프랑스와의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최신 기술을 따라 확실한 선택지인 대한민국을 따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EU는 이미 스스로 인정했듯이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는 디지털밸리가 아니라 데스밸리라는 말을 EU 집행위원이 언급했었죠. 여기까지 폴란드 밀떡들 댓글 반응입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폴란드의 밀떡들 사이에서는 스웨덴의 A26 블랙킹해급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A26 잠수함이 최신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발트해와 같은 얕은 해역에서의 작전에 적합하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스웨덴과의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적인 협력 관계도 이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웨덴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기존 협력 관계를 통해 생산 및 인도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폴란드 밀떡들은 블랙킹해급 잠수함의 납기일이 빠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스웨덴 해군의 A26 잠수함 건조 일정과 폴란드의 도입 계획을 고려할 때 실제로 납기일 단축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 나발뉴스의 정보에 따르면 스웨덴 해군에서 발주한 A26의 납기 시간을 빨라야 27년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국의 잠수함 일정을 맞추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폴란드 밀떡들의 빠른 납기에 대한 기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스웨덴 트롤하탄에 있는 사브 피지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느립니다.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그 차이는 있기는 하겠지만 느리다기보다는 좀 뭔가 여유롭습니다. 당시 제 느낌은 단체의 롱텀 목표보다는 개인의 하루하루가 중요한 사람들처럼 보였는데요. 뭐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여유 속에서 디테일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뭐 유럽 사람들도 성향이 다 다르기는 한데 뭐 아무튼 독일이나 프랑스 이쪽은 업무가 생기면 그래도 어쩔 때는 팍 쏘는 듯한 이런 빠름들이 가끔씩 한 번씩 있거든요. 특히 독일이요. 근데 스웨덴은 결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를 확대해서 모두 다 이렇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댓글 중에 디지털밸리가 아니라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EU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EU의 디지털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EU는 디지털밸리가 아니라 죽음의 계곡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유럽 댓글에서도 같은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7월 2일에 발표한
디지털 10년 정책 프로그램 두 번째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술 채택과 인프라 구축에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EU가 추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서 해당 표현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폴란드는 어떤 선택을 할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듯합니다. 해당 기사는 연재 기사로 다음 기사는 나오는 대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